그러니까 민주당 그 전당대회가 제가 보니까 그 뭐라고 그럴까요? 투표율이 생각보다 높아요. 제가 지금 찾은 게 뭐냐면 네. 그때 우리가 30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기사가 순회 경선 때는 30%가 안 됐고 모르겠는데 네. 그게 있어요. 권리당원 투표만 보면은 40%가 그래요? 넘는다고 돼. 여기 보자. 여기 보니까 여기 있어. 권리당원의 경우 당 대표 후보들은 42.18%, 최고위원 투표율은 42.32%를 했대요. 대의원을 제외하고 말씀하시는 대의원 거죠? 빼고 이제 권리당원들 네. 하여튼 뭐 높았다고 보고 네.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민주당 얘기를 할 텐데 네. 이재명 대표 된 거는 뭐 예상을 했으니까 되는 것 자체는 예. 그러면 2년 전보다 얼마나 더 강화가 됐느냐? 네. 이제 여기서부터 보면은 77.7이었는데2년 전에 그리고 또 2명 나왔어 그때는. 맞아요. 그때 이번에 3명이 나왔으면 그래도 조금 더 갉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도 한 8%가 더 나왔다.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거의 절대치가 나온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게 다 나온 거야. 그렇죠. 이거 뭐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못 보는 그렇죠. 수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좋아할 일이냐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정봉주 후보가 저렇게 된 과정이 굉장히 드라마틱하잖아요. 네. 1등을 하다가 쭉 하다 2등 유지하다가 서울에서 3등 됐는데 그래도 되겠지 했는데 와 떨어져 버렸어. 5등이 되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중간에 이분이 그러니까 민주당 이 투표율 반영 비율을 보니까 44가 남아 있는 거예요. 44%가. 그러니까 권리당원 순회 경선 권리당원 투표를 제외하고 44%. 그렇지. 네. 거기까지 56%가 권리당원 투표에 대한 비중인데 네. 거기서 3등이었어. 그것도 많이 차이가 안 나요. 한 2, 3% 나. 맞아요. 근데 한 반 거의 가까운 44%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질른 거죠. 근데 너무 일찍 질렀어. 자기 속마음을 너무 얘기해서 제가 설마 했는데 야 뒤집혀지는 걸 보고 민주당 정말 그쪽 사람들은 좌표 정말 잘 찍는다고 생각을 했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해석을 해야 되냐. 자 예. 정봉주 그렇게 된 거 알겠고 고민정스러운 사람도 하나도 없이 다 들어갔다. 다 들어갔죠. 이재명과 아이들이 됐다. 네. 그쪽은 그냥 완전체로 간다. 호위무사 뭐 이런 사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라. 우리 63%밖에 안 돼갖고 최고위원에도 뭐 2가 빠지고 있는데 네. 하나씩은 뭐 다르고 성향이 다른데 저기는 85%에다가 5명 다 들어갔으니까 이거 이재명이 막강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절대 그렇지가 않다.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말씀드리는 건데 자 정치인은 저는 적어도 민주당 내에 과거 뭐 호남부터 시작해서 동교동계부터 시작해서 친노 친문 이런 분들이 이제 계속 남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부에요. 예. 당연히 있죠. 최소한 한 35% 정도, 40% 정도는 있다고 봐요. 예. 아무도 모를 때 손들어 그러면 손드실 분이 그 정도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봐요. 예. 근데 이분들이 이 결과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정치 안 할 거예요? 정치 하실 겁니다. 네. 자, 정치를 할 때 정치인은 2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당 안에서 바꾸거나, 예. 그게 1번, 네. 2번 나가거나. 나가거나. 근데 1번이 안 됐는 걸 이번에 너무 확실히 알았잖아. 네. 그쵸? 이 여기서는 안에서는 큰일 나겠다. 요 안에서는 안 된다.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나가고자 하는 욕구, 나가고자 하는 환경, 나가고자 하는 압력이 엄청 높아져 있는 상태가 이미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잠깐만. 그러면 대표님 나간다라는 게 이게 약간은 제가 듣기에는 좀 은유적인 표현 같아서 탈당?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을 의미할 수 그러니까 있어요? 제가 김경수 복권 얘기할 때 네. 잘된 일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경수 우리에게 복권에 대해서 예. 공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일견 복권이 맞냐 틀리냐를 가지고 우리끼리 당원들의 의사는 복권하면 안 된다는 의사가 많았고 이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과 생각의 차이가 많이 드러나서 니네가 분열하네 이랬지만 결국 공이 글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학적으로 보면 예. 보시죠. 그쪽에서 이제 어떤 상황이냐. 김경수가 복권되면서 김경수하고 별로 가깝지 않은 사람들이면서 친명이 아닌 사람들, 친명이 아닌 사람, 비명이 아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촉발자가 된 거예요. 김경수 복권이. 네. 김경수가 대선 후보가 돼서 이재명을 이기고 대선 후보가 됐는데 이 뜻이 아니에요.
민주당 내에서 진짜 말을 하고 싶은데 할 수도 없고 질식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 가서 숨구멍이라도 뚫어줘야 내가 좀 숨을 쉴 것 같은데 뭐 아직 숨을 참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뭔가 하나의 가느다란 빛이 호흡기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호흡기가 됐구나.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열렸다는 거예요. 최근에 뭐 초일회 뭐 이런 것들 나오는 예. 것들도 그분들 김경수랑 별로 안 가까워요. 그렇죠. 예. 박광훈 박광원 이런 의원이 분들. 뭐 김경수랑 뭔 연이 있어? 맞아요. 예. 근데 이분들이 왜 움직이겠냐고요. 민주당이 어목한 동토왕국 같은 현실을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본 이 순간 정치 안 할 거면 모르겠는데 여기 어떻게 수능을 할 거야? 수능하면 똑같아요. 공천 못 받고 대선 과정에서도 제대로 역할을 못 해. 뭐 언제든 밀려나는데 그냥 정치고서 끝나는 거야. 맞습니다. 예. 그다음 현역 의원들조차 일부 뭐 제가 실명은 얘기 안 할게요. 민주당 내에 있는 뭐 3선, 4선 뭐 이런 분들이 네. 말은 못하고 어떻게 공천을 받았어. 네. 어떻게 그 칼날은 피해서 공천을 받았으나 말은 못하고 있는 거야. 불불 끓고 이분들 있는 흥분하고 거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다 들어오기 때문에 분명히 이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골치 아프게 생겼다. 이걸 그냥 우리가 너무 순진해. 민주당은 항상 뭉치잖아. 그런데 잘 뭉친다는 것도 보세요. 요번에 이제 총선 결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미국처럼 만약에 네. 대선이요. 자, 우리 200 우리가 54개 지역구에 개개 그 승패 여부로 대통령을 뽑는다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예, 미국은 주별로 그 선거인단 통해서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미국과 달리 총선과 달리 네. 토탈 숫자로 대선을 하잖아요. 저희는 소선거구제 예. 단순 다수제니까 제주도의 한 표와 뭐 서울의 한 표랑 똑같죠. 똑같아서 그냥 합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가장 그 심플한 그렇죠. 선거제도죠. 그렇게 합쳤을 때 이번에 지역구 투표한 뭐 5.4% 차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것도 큽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다음 선거에도 무조건 저라는 그런 표차는 아니잖아요. 근데 의석수가 엄청 커 보이니까 맞습니다. 이건 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아요. 소선구제. 제도. 예. 우리 쪽은 막 몰려 있고 적게 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254개 지역구 후보들의 그 어떤 역량이라든지 네. 우리가 공천에서 인물론에서 딸린 거죠. 근데 대선은 한 명씩 나와요. 딸릴 리가 없어. 총결집이죠. 네. 총결집. 딸리는 후보들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막 내보다가 뭐 경기 남부부터 막 다 막 이렇게 됐는데도 5.4% 나온다.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네. 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엄선에서 결국 한 명 내잖아요.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하죠. 지난 대선을 보셨잖아요. 지난 대선. 저희 그때 후보를 누구를 내냐 걱정할 때 갑자기 윤 대통령이 나타났잖아요. 이길 수 있는 후보. 네. 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후보라는 그런 컨셉으로 우리가 후보를 뽑았고 그거 하나죠. 그분으로 이재명의 당선을 막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선은 전혀 다른 거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혼자 저렇게 가는 게 지금 현재 민주당 안에서 대선 후보 가는 과정에서는 좋게 평가할 수 있어도 네. 전체적인 구조를 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네. 그 민주당이 그 민주당이냐 이 물음을 제가 해요. 지금의 이 민주당의 단일 대우가 과연 전체 민주당 단일 대우냐 아니냐를 한번 보시단 말이에요. 예. 정봉주조차 용납을 못하는 옛날에 꼼수다 낙꼼수했던 그 정봉주조차 그 센 정봉주조차 안 받아주는 민주당이 네. 어떻게 큰 폭의 단일 대우를 해서 대선에서 맞설 수 있겠느냐. 그리고 정의당이 이제 없잖아요, 원내 의석이. 네. 그리고 그동안 뭐 착착하게 있었던 그 뭐 시민단체 위주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을 의석 주려고 뭐 뭔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나 이런 거 또 대선까지 포함해서 민주당 비례정당으로 들어가서 같이 했잖아요. 네. 네. 거의 갔지만 제일 큰 그래도 정의당 이쪽은 가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정의당은 무조건 대선 후보를 내요. 아 그렇죠. 예, 항상 민주당이 많이 났어요. 민주당이 자기 거라고 카운트하겠지만 항상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대중정당인데 후보를 안 내면 존립 의미가 없는데요. 그렇죠. 네, 존립의 의미가 없는데. 우리 12년도 대선 한번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거의 1대1로 붙어서 저 이정이 빠지고 중간에 네. 사퇴했잖아요. 네, 3.6%를 이겼고 108만 표 차로 이겼는데 야, 그거 되게 조금 이긴 거 아니냐? 조금 이겼죠. 네.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때 안철수 의원은 거의 저쪽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안철수 의원 어디 있어요?
당 내에 들어와 있죠. 여기 있잖아. 네. 그러니까 구도는 그때보다 우리가 더 오히려 좋아졌다고 봐야 돼요. 대선 거치면서. 전체 파일을 봤을 네. 때 그렇단 말이죠. 그것이 총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향까지는 안 되지만 대선으로까지 생각을 해보면 훨씬 우리가 분열 여지가 적어요. 네. 근데 저쪽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당 안에서 더 이상 정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만큼 이번 결과가 너무너무 딱 그렇게 나왔어요. 정봉주 6등 되는 거 보고 제가 더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3분의 1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네. 소위 친노 친문 비명 이분들은 어디라도 가서 숨을 쉴 거예요. 당내에서 할 수도 있어요. 계속 흔들겠지. 네. 9월 10월에 이재명 1심 한번 나와보세요. 1심 나오죠. 트럼프도 선거법하고. 그걸로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다 후보 바뀌니까 완전히 판이 바뀌잖아요, 미국이. 네. 근데 이재명 지금 사법 리스크는요. 그냥 디폴트예요. 사람들이 그냥 다 알아. 네. 그런데도 그냥 가자. 아이 그거 알아 가지만 그것과 1심에서 판사 입으로 당신 유죄야 하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느낌이 완전 다르죠. 민주당 뭐라고 그럴 거예요. 저는 뭐라도 유죄 나온다고 보는데 그게 뭐 피선거권 박탈 정도까지 가느냐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유죄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올 10월이 중요한 그렇죠. 기점이죠. 그랬을 때 민주당을 느슨하게 지지하고 있는 이재명을 느슨하게 심정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한번 같이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꽃길만 열린 거 절대 아니다. 저는 이게 항상 윤희석 대변인 분석 들을 때 이게 사실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어디 방송 같은 데에서 패널들이 하는 이야기 분석 특히나 이번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보면서 하는 분석과는 조금 결이 달라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번에 전당대회를 보면 이재명 2기 체제가 들어오면서 유일 지도 체제 무슨 공산당과 마찬가지 그리고 완전히 그나마 조금 존재하던 그 비명 내지는 반명 이런 목소리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린 이재명 체제의 완성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당내 결속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것처럼 다들 분석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방송가의 패널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윤희석 대변인께서만 내부에 계속해서 금은 가고 있다. 라는 분석을 해주시거든요. 증거가 또 있어요. 중앙당은 그럴 수 있어요. 민주당 중앙당. 근데 자 보세요. 중앙당은 뭉칠 수 있다. 예. 네. 민주당에서 차기를 겨뤄볼 수 있을 만한 사람이 김동연 경기지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름 민주당에서 받아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있고 뭐 빌드업을 해왔잖아요 그동안. 대선 나가고 하면서 이미지도 괜찮고 그다음에 현재 경기지사고 뭐 합리적이고 특별히 민주당에서 거부할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수를 위협할 만한 보수스러운 것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책 지향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전해철 의원이 삼선하고 행안부 장관하다가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양무석한테 안 돼가지고 좀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이분이 경기도정 자문위원장으로 곧 가요. 그 다음에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이라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 중앙일보에 오래 계셨던 논설위원 출신. 이분이 지금 현재 경기도 대변인이에요. 경기도 대변인. 예, 격이 상당히 낮지만 그래도 대변인이야. 미래를 보고. 자, 전해철, 강민석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뭐예요? 문정부 사람이잖아. 이재명과 크게 뭐 연이 없는. 않은. 뭐 전해철은 안 좋죠. 완전히 안 좋죠. 그러면 이분들이 왜 경기도에 가 있을까? 잠깐 뭐 이렇게. 근데 왜 하필 김동연일까? 뭐라도 찾는 거예요. 미래 권력. 활동 영역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옆에 갈 수가 없어. 중앙당. 그러니까 중앙당이 단일 체제라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 제가 다른 패널들하고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었죠. 정리를 했죠. 민주당 중앙당이 전체 민주당을 다 대표하냐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건 다르죠. 예. 그래서 이걸 보자는 얘기예요. 정당이 다층적인데. 그러면 김두관 의원 경남지사 출신이고 지역구가 거기고. 자 김경수 전 지사도 경남이 베이스인데 김해고.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귀국을 이제 언제 하겠죠. 그럼 이제 그쪽 위주로 또 뭉쳐. 이런 게 어떻게 단일 대우예요 민주당? 어떻게 단일 대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막 치고받고 싸우진 않지만 그럼 어쨌든 그런 잠재적인 갈등 구조나 있죠. 균열은 내재되어 있고 그러니까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죠. 이재명 권력이
국회에서 계속 있으면서 쌓아온 권력이면 제가 네. 이해를 해요. 네,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우스갯소리로 성남 사토파라고 그랬잖아요. 네. 성남시장 8년을 하고 거기서 커져서 경기지사 4년 하다가 대선 후보가 되고 국회의원까지 해서 당대표하고 당대표 두 번째 한 거예요. 네. 권력 기반의 중심이 음. 중앙당이 아닙니다. 네. 민주당 주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음. 민주당 주류들이 지금 쫓겨났지. 네. 굴러온 사람에 의해서 쫓겨났어. 네. 그 팬덤의 힘에 의해서.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냔 말이에요. 정치를 안 하면 제가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모이잖아. 이거를 그래도 쟤들은 나중에 하나로 뭉칠 거. 이거는 굉장한 패배주의라고 저는 생각해요. 민주당이 언제나 하나로 안 뭉쳤어요? 거의 이겨 왔어요 우리가. 최근 선거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진 게 노무현, 그러니까 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번이잖아요. 네. 그렇죠? 맞죠? 김대중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하실 만한 분이라고 봐. 문재인 대통령 때는 사고가 났잖아요. 우리가 탄핵을 당해서. 자, 그럼 이제 노무현 대통령 한 번인데 그것도 뭐 단일화하면서 정몽준 그때 2002년 월드컵 아니었으면 그런 일이 있었을까 싶어요. 네. 근데 결국은 승패가 저희 쪽에 악재가 있었죠. 유리하게 이제 작용돼요. 결론이 이제 아직도 한국은 그런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또 댓글 달리겠지. 총선 보고도 그딴 소리 하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총선과 대선이 다르고 네. 총선은 후보가 여러 명이 돼서 우리의 뭔가를 보여주지만 네. 우리가 준비 못한 거 이런 거 뭐 당내 뭐 공천 시스템이나 이런 거 나오지만 네. 대선은 한 명씩 붙는 거예요. 음. 대표 선수 하나, 네. 선발 투수 하나. 완전 메커니즘이 달라요. 다르잖아요. 달라요. 그건 그래서 맞습니다. 이건 다르게 보자. 이재명이 믿을 수 있는 여지가 총선이면 모르나 네. 본인이 간판으로 나가야 하는 대선이라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는 국민의힘 소속 당원이니까 네. 각 정당이 지금 내부적인 분위기가 어떻고 이게 뭐 역학관계 어떻게 될 거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있을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쟁의 이벤트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어쨌든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가?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지금 이 댓글들도 보면 그러니까 무한긍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제가 무한긍정이 아니에요. 구도를 말씀드리죠. 아니 제가 100% 이긴다고 했어요. 민주당의 후보 선정 과정에서의 갈등 양상을 우리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다는 포인트를 짚어드린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하면 지는 거죠. 그렇죠. 무한긍정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제발. 그러면 지금 현재 스코어 제가 좀 이제 궁금한 거는 저는 거기에 대한 나름의 생각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도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대표가 됐고 저기는 압도적인 지지율이라기보다는 좀 비정상적인 지지율로 당대표가 됐고 최근에 저희 전당대회에서도 한동훈 대표께서 정말 많은 당원들이 압도적인 지지로 당대표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저기처럼 무슨 유일 지도 체제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강한 리더십을 정당성 있게 획득하셨고 반면에 이제 최고위원 구성들은 저희는 조금 더 다양성을 갖추고 있고 당내에 오래된 그 잠룡들이라고 불리는 흔히 말하는 어떤 그런 경쟁 구도들이 이미 다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윤희석 대변인 말씀대로라면 민주당은 겉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내부적인 어떤 균열들이 잠재되어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희 당의 경우에도 당연히 그게 상수거든요. 쟤네랑 저희랑은 어떻게 다르다고 좀 생각하세요? 우리가 여당이라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당이다. 여당 후보, 여당이 계속 대통령 선거까지는 여당이잖아요. 적어도. 네. 그 여당이 갖고 있는 프리미엄을 포기하고 원심력을 작용시킬 만한 사람은 없다고 저는 봐요.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죠. 이인재. 예, 아주 옛날 얘기긴 합니다. 500만 표 가져갔어요. 피닉제. 국민신당. 김영삼 대통령이 이회창한테 주기 싫어서 그 갈등 때문에 충청의 대부. 깜짝 놀랄만한 후보가 있다 하면서 나간 게 경기지사를 했던 이인재 씨였어요. 네. 그분이 국민신당이라는 당을 차려서 500만 표를 가져가서 어마어마했죠, 네. 진짜. 뭐 맞습니다. 27만 표가 졌어요. 저 이회창 후보가. 결국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겠느냐. 네. 그럴 만한 사람이 없어요, 일단. 당을 나가서 네. 전에는 그런 거였잖아. 이준석. 어떤 큰 인물 하나가 당. 근데 이준석 저 의석이 3개잖아요. 의석이 3개다. 자, 하여튼간 이미 나갔고 그건 총선 때. 네. 뭐 대선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상수죠, 상수. 예. 연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원심력이 그러면은 작동할 가능성이 여기가 높으냐 저기가 높으냐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질문 잘하셨어. 네. 그거예요. 민주당이
원심력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아 있으면 죽으니까. 우리는 여당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심력이 더 강한데. 예, 그러기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네. 그리고 그럴 만한 토대가 안 됩니다. 네. 여당이라. 여당이라는 게 뭐예요? 항상 같은 얘기를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정부와 여당은. 네. 그렇기 때문에 튀기가 어려워. 정말 맘먹고 나 정말 나가서 이제 이번에 한번 출마는 해야 돼 하면 모를까. 네. 그게 이인재였잖아요. 대통령이 뒤에서 밀어주고. 네. 지금 그 과정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설마 마지막에 그렇게까지 하겠느냐라는 분석도 계속 있었어요. 민주당은 달라요. 이미 조국이 밖에 나가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조국이랑 예를 들어서 네. 이재명이 손잡고 합친다고요? 모르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떨어지는 나달들이 엄청 많아요. 적어도 그리고 우리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으로 대표되는 그 개혁신당보다 지난 총선 결과를 보면 조국 그쪽이 훨씬 혁신당의 많지. 파급력이 더 크다고 느껴져요. 네.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같은 그 조건이다. 본드를 막 붙여가지고 하더라도 조각 몇 개가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조각이 쟤네가 맞냐 우리가 맞냐. 한번 생각해보죠. 게다가 정의당은 항상 빠져 있어. 여기는 본드도 안 붙어. 그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우리 애청자분께서 지금 한 분이 훅 올라갔는데 지금 대변인 말씀 알겠는데 네. 최근에 우리가 여당인데 여당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당인데 여당 같지가 않다. 대통령하고 당 대표 얘기가 좀 다른 것 같고 뭐 이렇게 그거겠죠. 얘기하잖아요. 예. 정치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럼 똑같아 봐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김기현 체제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또 뭐라고 하실 거예요? 뭐라고 하실 거냐고. 그렇죠. 이 과정을 겪으면서 가는데 그 하나하나를 다 따져가지고 슈퍼컴퓨터처럼 그렇게는 안 됩니다. 미국 대선 봐요. 네. 한 달 전만 해도 이런 상황을 예상을 했냔 말이에요. 바이든이 관둘 줄 알았어요? 네. 트럼프가 총 맞을 줄 알았냐고. 맞아요. 네. 트럼프 총 맞을 때만 해도 게임 끝났다고 그랬죠. 근데 무조건 이긴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 뒤집어졌죠. 제가 후보가 방송 바뀌고. 나와서 글쎄 이거 트럼프한테 좋은 것 같진 않다. 그래. 제가 MBC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걸 물어보길래. 그래서 피격 사건 자체가 좋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다 처음에 이거 막 열광해서 트럼프 동정론 가고 그러기에는 일단 트럼프가 상처가 너무 적고 이게 물리적으로 네. 예, 뭐 쓰러지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음모론도 있고 그랬죠. 뭐 음모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시각적으로 큰 충격을 주는 거냐. 트럼프가 너무 이 피는 좀 났지만 사진이 너무 잘 찍혔어요. 그건 오케이. 그런데 그러면 더 큰 상대를 만난다. 바이든이면 좋은데. 바이든 그때 당시에 건강 관련된 이상설이 그랬었으니까 좋았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저쪽에서는 야 트럼프 이것까지 맞아서 이렇게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바이든이 관둔 거 아니에요. 후보를 바꿨죠. 그러니까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갔으면 트럼프가 무난히 될 수도 있는 선거가 그거 하나로 바뀐 거예요. 진짜 1, 2주 사이에 확 바뀌는 게 이게 민주당 전당대 시카고에서 이제 곧 하는데 네. 오바마 2008년에 될 때랑 똑같다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군요. 제가 2008년에 미국에 있었어요. 그때 제가 2년 동안 캘리포니아에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예, 샌디에고에 있었어요. 그 분위기를 제가 알아요. 진짜 막 열광적이군요. 왜냐하면 오바마가 너무 경력이 없는데 존 맥케인하고 붙은 거 아니에요. 네, 진짜 거물인데 말도 안 되게 이겼어요. 말도 안 되게. 바람이 그렇게 무서운 그때 거죠. 민주당원들이 열광하던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저 그래도 한국에서 뭐 정당 관련자 왔다고 저 불러가지고 막 뭐 얘기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고 바보 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그렇대요 미국이. 근데 우리는 그거와는 좀 다르지만 우리는 이제 더 조금 뭐라 그럴까 인물 위주로 좀 봐야 돼요. 어떤 뭐 특별한 사건 뭐 이런 거보다는 인물 위주로 인물의 구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네. 별로 틀리지 않아요. 근데 민주당의 이재명이 저렇게 철옹성을 쌓아서 자신의 권력을 잘 활용해서 대선 후보 되고 주식 투자하다가 국회의원 나가고 국회의원 나가자마자 당대표 되고 이 과정을 겪으면서 차곡차곡 공천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성을 쌓았지만 이 성이 과연 난공불락이냐. 영토는 되게 좁아요. 제가 볼 때는. 성이 튼튼하긴 하더라도 이게 전체를 아우르는 성이어야 진짜인데 굉장히 좁은 지역에만 세게 높고 세게 서 있는 두껍게 쌓았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앞날에 지금 이 결과가 오히려 독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도 조금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윤석열 대변인이랑 방송을 하니까 이 의견을 뭐 일관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저나 윤석 대변인께서 지금 이 방송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쟤네들 민주당 분열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해도 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니에요. 지금 저런 상황인데 우리는 어떻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가야 해 하는 거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건 선거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쟤네들 단단해 보여요 밖으로. 근데 약간 다이아몬드 같은 거. 다이아몬드 같아가지고 딱 겉으로 보기에 반짝반짝하고 막 탁탁탁 각져 있어가지고 아무도 뭐 빠져나가지 못할 것 같고 다른 이야기 하지 못할 것 같고 저희는 약간 슬라임처럼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뭉쳐서 띠용띠용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면 쟤네들은 한마디 하면 그냥 최고위원 1등 하던 사람 떨어뜨려 버렸잖아요. 저희는 한동훈 대표가 후보 시절에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그냥 면전에 대고 막 공격해서 최고위원 후보들이 뭐 어쩔 막 얘기하고 여기서 막 그 비판 많이 하시던 분들 그런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 심지어 당선도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겉으로 보이는 분열의 씨앗은 저희가 더 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막 망치로 때려가지고 단단하게 만든 거는 안에서 열이 발생하면 그럼요. 깨지잖아요. 깨지죠. 안에서 깨지지. 우리는 맨날 이렇게 싸워왔고 그렇게 또 당대표가 되고 또 지도부를 함께 하고 있으니 그런 거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내성이 있어. 그래서 안에서 열이 발생해도 조금 녹고 모양이 변할 수 있지만 깨지진 않는다. 저는 그 다양성이라는 측면을 지금 한동훈 대표가 잘 이 지도부를 이끌면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대선을 보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가 민주당에 있었다면은 끝까지 그게 유지돼서 63%로 당선이 됐을까요? 어떻게든 눌러버리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안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그럼 자 우리가 뭐 지지율 조사 뭐 딱 반반 나오고 뭐 1% 차이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중간에 심판처럼 유심히 말없이 지켜보고 있는 분이 한 30-40% 된단 30% 말이에요. 되시죠. 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양당의 전당대회 결과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그 지점까지 한번 우리가 보잔 말이에요. 질리지 않을까요? 민주당이 어제 그 결과를 보고 정봉주 저렇게 되는 거 보고 85% 90% 가까이 나오는 거 보고 네. 그것과 7월 23일 저희 당 전당대회 결과를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중간에 계신 분들이 이제 그걸 생각할 여지가 있고 이재명 대표 두 번째 돼서 너무 똑같은 얘기 계속 하잖아요. 네. 그리고 딱 하는 얘기가 영수회담하자고 그러고 뭐 마치 대통령인 양 무슨 권리가 있는 것처럼 막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가운데서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진정성 여부를 그분들이 느낄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전당대회에 다시 출마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러기 위해서 공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제가 다 장치들을 마련했다고 드리는데 네. 그것이 본인이 생각하는 최종 목표로 가는 길에는 그렇게 가까워지는 작용은 할 수가 없다. 제일 중요한 게 10월 달에 예를 들어서 1심 나왔을 때 유죄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저는 그거는 굉장히 결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결정적이냐.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리가 없다. 김병주라는 최고위원 이번에 3등 그분이 4등 됐었지. 네.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없는 죄도 만들어서 단죄를 하면 재판부가 뭐 비난받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네. 자 보세요. 없는 죄도 만들어서 재판하면 안 된다. 유죄가 나오면 없는 죄도 만드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 재판은 무효다. 뭐 이 얘기잖아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논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상이냐고요. 정상이 아니죠. 지금 미국 민주당에서 그 부통령 후보가 한 말이 있잖아요. 쟤네 좀 이상하지 않아요? They are weird. 네. 그 말 한마디로 싹 끝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이상하네 쟤들. 트럼프도 이상하고 저 JD 벤스 쟤는 뭐 하는 애야? 뭐 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그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는데 민주당 꼭 사람들 끄집어내준 이상해요. 거지. 네. 지금 김병주 최고위원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우리는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세게 공격은 안 하지만 그 이상하다는 한마디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을 민주당 스스로가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 유죄를. 제가 이겼어야 그 꼴을 안 보실 텐데 죄송합니다.